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지금 정치판은 말 그대로 만인 대 만인의 투쟁, 딱 그것입니다. 여당에선 느닷없이 지방기관장 내정자가 대선 경쟁의 링 위에 선수로 등판해 유력 주자의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야당은 당대표와 대선 주자, 최고위원, 고위 당직자, 당박 원로가 서로 얽히고 설켜 혼돈과 무질서의 막장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사태의 와중에 국민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보도본부 한나인 지금 시작합니다. 한 달 넘게 계속되는 고강도 방역 조치로 국민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이 큰 가운데서 정부는 이번 주에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결정합니다. 접종 완료자 중 총 134명이 확진되어 돌파 감염률은 평균 18.5%였고 주말 효과가 사라지니까 바로 또 확진자 수가 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1,805명을 기록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 광복절 연휴 영향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인 듯 했죠. 실제로 2주 만에 확진자 수가 1,300명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 주말 영향이 사라지면서 전일 대비 400명이 넘는 신규 환자가 나오면서 다시 하루 확진자 수는 1,800명대로 올라서게 된 겁니다. 여기에 1,805명 자체는 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 기록인 지난주 수요일 0시 기준 2,222명에 비하면 400여 명 적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의 경우 월요일까지 이어진 광복절 연휴로 인해서 주간 피크 시점이 내일이나 모레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 다음 주에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 확정을 앞두고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진자가 하루새 400여 명 늘어나면서 국내 발생 중 수도권에서만 1,107명이 확진됐고요. 비수도권에서도 660명의 환자가 발생하면서 전체 중 37%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전국화 양상으로 뻗어나가던 4차 대유행의 규모가 연휴 이후 일상으로 복귀한 사람들을 고리로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건데요. 여기에 4차 대유행의 중심인 인도발 델타 변이의 기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4일 한 주간 2,954명의 델타 변이 감염자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전체 신규 변이 감염자의 98%를 차지한 수치입니다. 국내 감염 사례 3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85.3%가 델타형 변이로 확인됐습니다. 한 주 전보다는 12.2%포인트 증가했고 6월 말과 비교하면 한 달 반 만에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한 수치라서 델타 변이의 강한 전파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델타의 변형인 델타 플러스 변이 확진자가 또 나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국내 코로나 확산 바이러스의 우세 종이 이미 확인되고 있는 사이에 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만큼 전파력은 강하면서 또 백신 내성도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델타 플러스 변이에 감염된 사례도 추가로 확인이 돼서 이 방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필리핀에서 입국한 확진자 1명이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인이 되면서 국내 델타 플러스 누적 확진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국내를 점령한 델타 변이에 이 슬금슬금 고개를 드는 델타 플러스까지 4차 대유행 속에서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한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이 페루발 람다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에도 마냥 손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31개국에서 람다 변이가 확산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일본과 필리핀에서도 람다 변이가 나오면서 아시아 지역까지 세력을 점차 넓혀 나가고 있는 겁니다. 람다 변이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알려진
있는 것은 람다 변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치명률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특히 이 백신 효과도 크게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람다 변이가 주로 남미에서 발생해서 아직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확산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국내 유입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 델타 변이가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들어온 것처럼 이 람다 변이도 우리나라에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또 아직 전파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만히 볼 변이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4차 유행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델타 변이는 점점 국내를 장악해가고 있고 또 델타 플러스의 람다 변이까지 정말 경계 요소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네, 때문에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개학을 맞은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학교보다는 가정이나 학원에서 주로 감염되는 데다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해서 등교 수업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 전면 등교는 아니라고 본다는 청와대 청원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고 더 확산되고 있어서 사실 아이들이 밀접해 있다가 코로나가 확산 더 이제 심해지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돼요.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염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하죠. 자, 델타 변이 확산은 물론 연휴의 영향까지 있습니다. 한치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국내 코로나 상황인데 이번 주에 어쨌든 종료될 예정이었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또 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이번 주 안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사실 현재 추세라면 거리두기 연장에 무게가 실리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방역 당국의 고심 깊을 겁니다. 만약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또다시 2주 연장하게 되면 일상 멈춤 수준의 최고 단계 거리두기가 8주간 이어지는 터라 자영업자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고통도 깊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거리두기를 완화하자니 이 연휴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 때문에 뭐든지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일 겁니다. 네, 한 전문가는요. 최근 앞으로 이 석 달을 버티지 못하면 대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지금 요 2개월, 3개월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 2,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추세에서 더 진행이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아주 폭발적인 증가를 하는 상황이 영국처럼 생기게 되면 위드 코로나도 없고 뭐 이렇게 경제적 손실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대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9, 10월, 11월까지 요게 정말 진짜 진정한 위기이고 고비다라는 그런 느낌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조금만 더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4차 유행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 방역 당국은 중증, 이 사망을 막을 방법은 백신뿐이라며 접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더나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접종 상황이 원활하게만은 흘러가지는 않고 있죠. 따라서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 50대 이상만 가능했던 연령 제한을 잔여 백신 희망자에 한해서 30대 이상부터 접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안전성을 이유로 연령 제한을 50대로 높였었던 만큼 3040 젊은 층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기피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려와 달리 실제로 이 잔여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 보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건수가 많아지고 있고 이미 접종자나 이제 예약자도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이제 잔여 백신 폐기량은 줄고 이제 접종 대상자를 찾아서 접종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까지만 해도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검색하면 잔여 물량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연령을 30세 이상으로 변경한 첫날 기피 우려와 달리 잔여 백신 예약이 곧바로 동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 수 자체가 몇천 개 수준으로 많지 않아서 절대적 인기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다는 말도 하지만요. 또 다른 전문가는 기존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의 예약률이 화이자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인 걸 감안하면 의외의 상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분들은 이런 현상을 오히려 우려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 접종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아직 우려가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한의사협회는 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연령을 50대로 권고한다는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도 이 잔여 백신의 경우에는 희망자에 한해 3040층의 접종을 허용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의협전문위원회는 국세 학술지를 인용을 해서 잠재적 위험이 더 높은 50세 미만 인구에 대한 백신 접종 필요성 논의가 아직은 더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정부가 연령 하향을 하면서라도 아스트라제네카 폐기 백신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이런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달 앞당긴 10월 전 국민 70% 접종 완료에 대해서도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죠. 다만 청와대는 오늘도 10월 70% 접종 완료 달성을 자신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상황에서 국민께 약속을 드리는데 대통령의 말씀이 엄중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백신 공급에 차질을 일부 빚긴 했지만 그런 와중에도 국민께 약속드렸던 11월 말까지의 애초의 접종 계획에 대해서 따박따박 지켜가고 있고 목표를 추가해서 달성하고 있다라는 그런 과정은 틀림없거든요. 아, 모더나가 설사 약속 안 지키더라도? 예, 뭐 그런 기 확보된 백신들을 가지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위험성이 여전하다 이렇게 이제 의료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는데도 3040 세대들이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상당히 열심히 찾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와서 이게 대체 어떤 이유에서일지 궁금해지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조금 전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지만 백신 수급이 상당히 불안정하죠.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일단은 가장 좋은 백신은 빨리 맞는 백신이다. 이런 인식이 좀 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일단 본인이 맞을 수 있으면은 아스트라제네카라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생각이고 또 아스트라제네카가 평소에 이렇게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부작용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그런 주변에서 그렇게 사례가 많이 안 나오는 사례가 많이 안 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침투 감염이 되는데 백신을 맞아도 침투 감염이 돼도 일단 백신을 맞은 사람의 침투 그러니까 위중증률 아주 중하게 되는 것이 돌파 감염이 됐을 경우도 돌파 감염이 됐을 때도 아주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이 백신을 맞으면 3%인데 백신을 안 맞으면 12%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일단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다지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맞아야 되겠다. 그런 상황에서 3040들도 적극적으로 예약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오늘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희숙 의원은요. SNS를 통해 청와대가 모더나와 호구 계약을 해놓고 국민을 우롱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립니다. 즉, 이 청와대가 모더나와 밑지는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모더나사가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또 이번 주에 구체적인 공급 일정 발표를 기다린다. 이렇게 지금 정보를 발표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청와대는 오늘 모더나가 나머지 계약 잔여분을 올해까지 준다는 것을 구두 확답받았다고 봐도 되냐는 질문에 그렇게 아시면 된다면서 사실상 올해 모더나와 약속한 물량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래도 문서로 확약을 받고 나서 발표하겠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야권에서 모더나사와 계약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요. 언론 보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정은영 중앙사고수습본부 백신 도입 사무국장은요. 모더나사와 연내 도입 물량이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다면서도 월별 그리고 분기별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통상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정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 계약서에 월별, 분기별 공급 일정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모더나는 문 대통령이 CEO와의 화상 통화를 통해서 2분기부터 4천만 회분을 공급하기로 한 백신이지만 잇따른 공급 차질로 현재까지 245만 회분, 그러니까 전체 물량의 약 6% 수준 정도만 도입이 된 상황인데요. 때문에 윤희숙 의원은 분기별로 얼마나 많은 물량을 들여올지조차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작년 말 이런 계약을 하면서 대통령은 화상 통화 장면이나 공개하고 폼을 잡으셨냐. 언론이 구체적 계약 내용을 묻자 정부는 제약사와의 비밀 유지 협약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지만 미국과 유럽연합이 밝힌 공급계약서에는 시기별, 월별 공급량까지 있다고 한다면서 백신 부족의 근본 원인은 공급 일정도 구체적으로 확약하지 못한 계약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모더나사와의 계약 굴욕 이른바 그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모의 그 계약 공급량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월별로 이렇게 분기별로 규정을 해놓은 부분이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도로 나온 거 보면 8월 달에만 850만 회가 지금 공급되기로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더나가 절반 이하로 줄였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문제는 모더나의 구조적인 어떤 생산 이 차질의 어떤 구조적 요인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모더나는 사실 실험실뿐이 가진 게 없고 생산 설비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다른 국가들에게 다 퍼져 있거든요. 위탁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OEM식으로 이제 생산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것들이 이제 원만하게 계속 계획된 대로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급의 차질이 비단 한국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캐나다, 일본 다 이런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뭐 우리가 외교를 또는 뭐 협상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모더나 자체의 어떤 결함 부분이 충분히 있음을 우리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함께 보고 오시죠.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이 금방 정리된다라는 워딩을 내가 직접 들었다고 기사가 났던데 사실이냐? 난 사실이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냐? 일일이 페이스북으로 반박하고 일일이 전화로 반박하고 저는 분명히 죄송하지만 경고합니다. 갈등이 정리될 것이다라는 얘기지 제가 윤석열 총장 후보로서 정리한다는 발언을 했을 리도 없고 제 기억과 양심을 걸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곧 정리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는 금방 정리된다고 말했다. 이런 원희룡 후보의 주장을 둘러싸고서 양측의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진 어젯밤 SNS에 이준석 대표는요, 원희룡 후보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고요. 오늘 아침 원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면서 양측의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어제 상황을 정리해 드리자면요. 어제 오전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준석 대표가 원희룡 후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은 금방 정리가 된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원희룡 후보 역시 기자들의 질문에 있는 그대로 팩트만 말한 것이다 라면서 이 대표의 정리된다 이 발언은 갈등 정리가 아닌 후보로서의 지속성이 정리된다는 뜻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어제 오후 언론 인터뷰에서 정리 대상은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캠프와의 갈등 상황이라는 취지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자, 양측의 갈등은 어제 오후 11시 10분쯤 원희룡 후보가 논란에 대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극에 달했습니다. 자, 원 후보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곧바로 이준석 대표가 원 후보와의 녹취록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격 공개하고 나선 겁니다. 어제 오후 11시 16분 이 대표는 원 지사와의 통화를 클로버 노트, 그러니까 녹음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서비스에 넣은 상태 그대로라면서 통화 내용이 글로 변환된 이미지를 공개를 했고 이미지 속 참석자 1이 본인이고 참석자 2가 원 후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자, 또 원 후보에게 누차 연락을 드렸으나 연락이 안 됐다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내용 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을 일부 공개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공개한 녹취록에는요, 원희룡 후보가 먼저 말합니다. 우리 캠프로 지금 싸우는 사람들 나중에 다 알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라며 경선 갈등을 우려하는 듯 말하는데요. 그러자 이 대표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쪽에서 입당 과정에서도 세게 얘기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저희하고 여의도 연구원 내부 조사하고 안 하겠냐.
그다음에 저거 곧 정리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저겁니다. 말 그대로. 저거 곧 정리됩니다. 정확한 멘트가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저거 곧 정리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전에 말한 저쪽은 윤 후보 측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원전지사는 저쪽이 정리된다 이 취지로 받아들였고요. 또 이준석 대표는 갈등 상황 등이 정리된다 이 취지로 말했다는 주장인 겁니다. 이 대표는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원 후보를 향해 자신 있다면 주어가 윤 후보였다고 확실하게 답하라면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만약에 자신감이 있으시면은 앞에 주어 윤석열 전 총장이 정리된다 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란 말을 제가 했다고 확실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그때 대화를 제가 그대로 다시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 갈등 상황에 대해 가지고 언급하는 과정 중에서 곧 그런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제가 어떻게 정리한다는 겁니까? 후보 하나를. 예, 제가 그럴 능력이 있었으면 제가 무슨 뭐 손가락으로 튕기면 후보가 갑자기 정리된다 이런 능력이 있기라도 한다는 겁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어로서 윤석열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바가 있는지 오히려 제기하신 분이 아마 얘기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 대표는 어제 사실 당 최고위원회에서만 해도 이제 모두 발언도 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말을 아끼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저녁에 갑자기 저렇게 입장이 바뀐 거예요. 네, 또 이 대표는 녹취록을 공개한 지 한 2시간 만에 녹취록을 공개한 이유와 또 복잡한 심경을 밝히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복잡한 심경 속에서 저를 정말 아끼시고 조언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따라 하루 종일 언론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원 후보 폭로 이후 쏟아지는 질문 공세에 침묵을 지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부모님이 속상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내용을 공개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혹시나 하는 헛된 기대 때문에 해당 대화의 앞뒤의 내용은 궁금해하지 말아달라면서 당대표가 되어버린 젊은 후배에게 항상 존경해왔던 선배가 할 수 있는 충고의 내용 정도이며 원 지사님의 지적을 깊이 새긴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원 후보가 이런 말도 했었어요. 앞뒤에 다른 말도 있지만 그것을 옮기고 싶지 않다 이렇게 했던 건데 그것에 대한 반박인 거군요. 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절대 더 이상 당내에서 비전과 정책, 개혁과 혁신이 아닌 다른 주장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자, 하지만 원 후보는 오늘 예정했던 긴급 기자회견을 강행을 했습니다. 자, 기자회견을 연 원 후보는 내부 분란을 더 이상 키워서는 안 된다는 우려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책무감 사이에서 정말 고민을 거듭했다면서도 결론적으로 이 대표와 제가 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원 후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파문이 확산되고 제가 긴급 기자회견을 공지하자 어젯밤에 통화한 녹취록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제 기억과 양심을 걸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곧 정리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번 윤석열 후보와의 전화통화 녹음 파문에서 말을 바꾸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부분 녹취록, 정확하지도 않은 인공지능 녹취록을 일부만 풀어서 교묘하게 그 뉘앙스를 비틀어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저와 통화한 녹음 파일 전체를 오늘 오후 6시까지 공개하십시오. 그러니까 원 후보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대표가 공개한 녹취록이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뭔가 교묘하게 비틀어서 왜곡하고 있으니까 녹취록 전체를 내놔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한은요, 오늘 오후 6시까지로 했습니다. 정리된다는 대상이 갈등이 아닌 윤석열이라고도 다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 후보는 지난번 윤석열 후보와의 통화에서 녹음 파일이 있네 없네 하는 식으로 이번 문제를 넘어갈 수 없는 건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초래한 경선을 둘러싼 혼란을 깨끗하게 해결할 책무가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는 이 대표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도 했습니다. 또 원 후보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어제 이 대표의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원 후보의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께서 밤에 문자랑 전화를 지사님한테 계속 시도했는데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저랑 어떤 대화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과정도 없었는데
갑자기 문자를 보내왔고 그래서 제가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진실과 그런 책임 있는 대화 속에서 이루어야 되지 이게 개인 간에 오고 있는 문자라고 거기에 제가 대답하는 것은 현재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전후 행태를 비춰봤을 때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오늘 제가 기자회견 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 언론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토론회 2번이면 버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게 과연 보도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심각한 일들이 있다라는 상황을 저희는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된다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왔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진실 그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일간지 대기자였고 이렇게 되면서 공개적으로 제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게 된 겁니다. 원 후보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일단은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원 후보의 기자회견 직후 이 대표의 페이스북에는 그냥 딱 합니다라는 짧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유시스와의 통화를 통해서는요. 정리 대상이 윤 후보라는 원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얘기하라고 하라. 제가 뭐 가르치고 할 건 아니고 녹취록이 공개까지 됐는데 그 내용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를 가르치고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원 후보의 전체 녹음 파일 공개 요구에도 그렇게까지 내용을 공개했는데도 이렇게 나온다는 건 무슨 의도인지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켜보고 또 국민들도 대충 상황을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두 분 패널한테 이제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게 저는 가장 궁금해요. 저거 곧 정리된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발췌해서 공개한 그 녹취 파일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네네. 저거 곧 정리된다. 그 앞뒤가 여론조사 이야기입니다. 네네. 앞에 이야기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고 저거 곧 정리된다고 그 다음에 또 여론조사 얘기예요. 원희룡 지사님은 요즘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뭐 이 두 가지인데 그러면 그 앞에 이게 저거라는 것은 여론조사 대선 후보 지지율에 의해서 정리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론조사 대선 후보 윤석열의 지지율에 의해서 정리가 될 것이 과연 두 사람의 갈등 문제냐 아니면 후보 지위 문제냐 이 문제를 생각을 하면은 물론 갈등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계속 하라고 하면은 의기소침해져서 충돌이 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지지율이 하락을 하면은 후보 지위가 흔들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보를 놓고 이야기한 것 아니냐. 그쪽에 저는 더 무게를 두고 싶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반대. 지금 먼저 얘기하셨던 쪽에 기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을 우려하니까 걱정 마라. 그러면서 저거 곧 정리된다. 그러면서 이제 여의도 연구소 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높기 때문에 당 운영 관련해서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는데 지지율이 좀 가라앉으면 이게 갈등 요소도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저거라는 표현을 아무리 이제 당대표라고 얘기를 해도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 후보인데 네네. 저거라는 단어를 쓸까요? 저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가 원희룡 후보도 하나의 후보잖아요. 그런데 그 후보에게 다른 후보를 정리한다는 얘기를 할 만큼 신뢰도가 큰가요? 친한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다, 정리할 수 있다는 거를 다른 사람이 얘기할 정도의 어떤 그런 관계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 얘기한 것처럼 상황이 곧 정리된다, 뭐 이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여기서도 답은 찾지를 못했네요. 네, 계속 보도해 주시죠.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원 후보는 이 윤 후보가 토론회 2번이면 못 버틸 것이다라고 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을 했습니다. 원 후보는 복수의 사람들로부터 확인했고 경선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실일 수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의 곧 정리된다는 말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제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와의 대화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걸 설명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원 후보의 폭로는 이 대표와의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게 됐고 당 안팎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당 내에서는 당 대표와의 사적 대화를 폭로한 원 후보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원희룡 후보가 좀 더티 플레이했다고 봐요. 사적인 통화를 공개해서 공개적인 비판을 하는 거는 페어 플레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 후보도 사실상
하여튼 거의 보면 이준석 대표 죽이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럼 차라리 이준석과 그렇게 사생결단 싸울 거면은 당대표 출마하지 대선 후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발언한 게 아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내놨던 어제 그 녹취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전에 이준석 대표가 했다고 하는 말들에 대해서는 악마의 편집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정치적으로 국민을 속인 것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녹취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 맞다고 하면은 원전 지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후보는 원 후보의 사퇴 촉구까지 했군요. 네, 맞습니다. 하태경 후보는 당초 오늘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원희룡 후보의 긴급 회견 이후에 급하게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원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으로 변경했습니다. 하태경 후보는 원 후보를 향해서 당 대표의 뒤통수를 쳤다. 그리고 이 대통령 자격이 없다. 분탕질로 당을 흔들지 말라는 등 강한 비판을 쏟아내면서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하태경 후보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균형 감각과 이성적 판단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대 과장해 당의 분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당 중진의 대선 주자라는 사람이 사적 대화 내용까지 과장 왜곡하여 뒷북 공개하면서 당내 분란을 부추기는 저희가 무엇입니까?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 상실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더 이상 분탕질로 당을 흔들지 말고 즉각 대선 예비후보 사퇴하고 자숙하길 바랍니다. 네, 하 후보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서는 원 후보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와의 사적 대화를 폭로한 것이 해당 행위이기도 하다면서 이 정도면 당 징계위로 넘겨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녹취록을 봐도 윤석열 정리된다고 말한 적이 없고 당대표가 양보를 해서 수습하려 노력을 하는데 원 후보가 고춧가루를 뿌린 것이라며 계속해서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이런 행태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최재형 후보도 입장을 냈습니다. 이 대표와 원 후보 모두를 향해서 빨리 진실을 밝히고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해명을 해달라라고 촉구를 했고요. 최 후보는 어제 이 대표와 윤 후보 간의 갈등이 봉합되는 모습이 보여서 국민들과 당원들의 우려를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다시 원 후보가 대화 내용과 관련해서 분열 양상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힘을 다 모아도 정권 교체, 더 나은 대한민국 건설도 힘이 든다. 당내에서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 양상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어떤 입장이죠? 네, 윤 후보 측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어제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캠프 관계자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다, 이런 짧은 입장이 나왔고요. 또 오늘은 캠프 총괄실장을 맡은 장제원 의원이 상황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오늘 김대중 모의역을 찾은 윤 후보 역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했는데요. 오늘 윤 후보의 모습 잠시 보겠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거 12주기 추모하는 장소에 와서 그런 세간의 정치 얘기하는 것은 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의 국민 통합 정신을 우리가 잘 배워서 국가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걸 잘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후보의 이준석 대표 공격 배경도 궁금하고요. 또 이 자체를 또 어떻게 봐야 할지 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희룡 후보가 원래 이준석 대표 체제가 출범했을 때 상당히 호평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 네. 젊어졌다. 우리 네, 당이 네. 젊어졌고 앞으로 활력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에게 많은 기대를 건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데 통화가 이루어진 시점이 10일이거든요. 네네. 10일이면 그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니 결국 그 경선준비위원회 월권 문제. 그러니 13명의 후보들을 다 모아놓고 토론회를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쪽이 반발을 하고 원희룡 후보도 그쪽에 입장에 섰거든요. 그렇죠. 홍준표 쪽은 거기서 찬성을 하고. 네. 그 상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기 전에 폴리누스라는 인터넷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주로 한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당내 문제에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대여 투쟁을 하지 않는다. 지금 뭐 백신 문제도 그렇고 김여정이 미군 철수 문제까지 이야기하고 막 그런 시점인데 당 대표가 왜 이렇게
당내 문제만 집착을 하고 대여 투쟁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부와 싸울 생각이 없다. 이렇게까지 나오니 그 원희룡 그 대표 입장에서는 제주도지사직까지 사퇴를 하고 배수진을 친 상태에서 지금 대권 도전을 하면서 또 정권 심판론을 하려고 쓰려고 하는데 당 대표가 그런 의지가 전혀 없으니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당내 경선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원희룡의 생각에 관리하지 못하고 또 대여 투쟁도 할 의지가 없다. 그 상황에서 지금 계속 이준석 대표 체제로 가는 것은 맞느냐 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네. 이 대표와 원 후보 간의 진실 공방에 따른 갈등 기류는요.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고스란히 노출이 됐습니다. 서병수 경준위원장이 당내 권력 투쟁에 제발 좀 몰두하지 말자고 공개적으로 이 대표를 두둔하니까 곽상도, 김정재 의원 등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반발을 했고요.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지자 김기현 원내대표가 부랴부랴 의총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장 안에서도 지도부를 흔들지 말라, 누가 흔들었느냐며 난상 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당 대표를 위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겠다. 왜 이렇게 지도부를 흔드는 것인지 좀 제발 좀 자중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고위원들도 좀 똘똘 뭉쳐서 좀 제대로 대여 투쟁도 좀 해주시고 각 캠프들도 같이 좀 협력을 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해서 우리 당내 권력 투쟁에 제발 좀 몰두하지 말았으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 대표가 뭐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들 나왔는지. 뭐 여러 가지 많은 각자의 의견들을 개진했고요. 그래서 하여간 잘 마무리해서 가도록 그렇게 의견이 다 모아졌습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녹취록을 어젯밤에 공개를 하고 또 이제 원희룡 지사의 녹음 파일 자체를 공개를 하러 오늘 6시까지 공개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사실관계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릴 수 있는 아무런 그 근거가 없어서 그건 지금 답변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이처럼 이 대표와 윤 후보 측을 중심으로 한 양측의 갈등이 당대표 탄핵 발언 논란 그리고 이준석, 윤석열 통화 녹취록 논란을 거쳐서 이 대표와 원 후보 간 녹취록 진실 공방으로까지 확산을 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정권 교체라는 야권으로서의 대의는 저버린 채 국민 눈살만 찌푸리게 하는 기득권 싸움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정한 경선과 후보 경쟁력을 높여야 할 이 대표가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대선 승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뭐 이거 완전히 자중질환이죠.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 또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간의 그 신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기습 입당하면서부터 당 주도권을 나로부터 가져가려고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윤석열 전 총장은 이준석 대표가 나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다. 나를 믿지 않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권력 투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당 주도권을 이제 누가 갖느냐의 게임으로 들어간 것이고 거기서 가장 핵심은 사실 선관위원장을 누가 되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병수 지금 경준이 위원장을 계속해서 이제 시키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총장은 불만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들과 더불어서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경선 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상 이제 후보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결정하느냐 이 게임이 사실은 핵심인 것이고 이 게임의 과정 속에서 뭐 녹취록 뭐 탄핵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저는 이런 흐름 그러니까 윤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당내 상황이 뒤숭숭한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어제 김종인 전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저희 뉴스9 단독 보도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 보름 만이죠? 보름 만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의 어제 회동은 점심 식사를 겸해서 이뤄졌고 2시간 30분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중 1시간가량은 김 전 위원장의 사무실에서 단 둘이 만났다고 합니다.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 당대표와의 갈등 국면 속에서 사실상 김 전 위원장에게 손을 내민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정가윤 전 국회부의장이 이날 만남을 주선했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정 전 부의장이 공개한 오찬 사진인데요. 정가윤 전 부의장은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 외엔 대안이 없다는데 공감했다 이렇게 전했고요. 또 김 전 위원장이 당 내부 갈등이 너무 심각하다면서 당 운영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자, 특히 김 전 위원장은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 전략 없이 감정 대립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당대표가 경솔하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후보와의 오찬 이후 김종인 전 위원장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오찬을 주선한 정가윤 전 부의장의 전언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당 내부에 소위 분란이 있는 것처럼 의회 비추면 좋지 않으니까 누구 하나든지 참아야 되니까 전 참고 견디는 것이 좋을 거라고 그 얘기만 했어요. 밖에 참 야당 후보로서 제일 선두에 달리는 사람을 당으로 억지로 끄집어 들였으면은 뭐를 해줄 것인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가서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엉뚱한 공박을 받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감정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윤석열 그 후보를 위해서 파이팅 하자고 약속했으니까 어떤 역할이다 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 절대적인 요구가 정권 창출인데 여기서 네 편 내 편 가리다가는 이 물 건너간다. 지금 현재 뭐 이런 표현을 저렇게 하는지 몰라도 좋든 싫든 특별한 대안이 있나? 이 말은 도와주겠다는 얘기고 김종인 박사도 똑같은 생각을. 또 정가윤 전 부의장 캠프 직책 등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김종인, 윤석열 두 사람이 긴밀한 대화를 할 시간이 충분했으니 서로 조율을 했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사실 윤 후보 캠프에는 김종인 사단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과 계속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나간다면 국민의힘 내부 판도가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지난달에 이른바 김종인 비대위 사람들, 김종인 키즈들이 윤석열 캠프에 대거 합류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나왔던 얘기와 그리고 어제 김 전 위원장 인터뷰 좀 더 들어보시죠. 네. 가서 도와주라고 그러셨다면서요. 정권 교체를 위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을 딱 걷다면 위원장과 가까이 정치 철학을 공유하면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윤석열 캠프에 쉽게 합류하기는 어려웠을 거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서부터 윤석열 지금 후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밖에 있는 것이 현명하다고 내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 당에 들어가면 결국은 당의 룰에 속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 이제 그러한 것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제 감정 대립은 곤란하다. 말 줄여야 실수가 줄인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제1야당의 대표로서 내년 대선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까 하는 전략을 사실 구사하는 것이 그 사람의 하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큰 그림이 보이지 않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이 나니까 그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당을 위해서도 안 좋고 내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5% 패배론, 그러니까 내년 대선은 구도만 놓고 보면 5% 지는 선거라는 주장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큰 실수다. 자신을 갖고 임해도 될똥말똥한데 지금부터 패배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과연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겠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의 만남, 이 국면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과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준 그런 측면이 있죠. 지금 계속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윤석열 전 총장은 정가윤 의원의 전언이지만은 어떤 그 대안이 없다 이런 말까지 나왔으면 손을 들어줬는데 자 보름 전에 그 두 사람이 만났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이 만났는데 보름 만에 물론 정가변 전 의원이 주선을 했다고 해도 보름 만에 만났고 그 시점이 지금 두 사람이 윤석열, 이준석 두 사람의 갈등이 최고적으로 다른 이 시점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무실에서 따로 1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그 시간에 아마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된 것 같고 특히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멘토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죠. 모시는 사람이죠. 네네. 얼마 전에는 뭐 대권에 야심이 있는 사람들은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매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나중에 대선 후보 개표 방송에서 대표 후보의 옆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김종인 위원장을 멘토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갈등 국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 김종인 위원장과 만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아마 1시간 동안 회동을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최고위원들 간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굉장히 날선 얘기들이 오갔다고 그렇게 보도들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토론의 일정을 수정하는 등 절충안을 내면서 내용을 봉합하는 듯 보였지만 카메라가 빠진 비공개 회의에선 갈등 상황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가 비공개로 전환이 되자 일부 최고위원을 겨냥해서 말조심을 하라며 정신 차려야 한다, 경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즉 경선준비위원회 월권 논란을 고리로 이준석 리더십에 대한 당내 공세가 쏟아지는 상황에 대해서 작심하고 조금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최고위원들도 만만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 대표한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당이 시끄러운 것은 이준석 대표의 잘못도 있는데 경고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나도 똑같이 경고를 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배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분위기가 급속하게 냉각이 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서병수 경준위원장도 가세를 했습니다. 이 대표에게는 SNS와 인터뷰를 줄이고 그 힘을 아껴 대여 투쟁에 나서달라 이렇게 조언을 했고 경준이 월권 논란을 주도해온 김재원 최고위원에게는 경준이를 흔들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네, 여권에서는요. 제1야당이 봉숭아 학당보다 못하다 이런 관전평을 내놨는데요. 들어보시죠. 당대표와 배현진 최고가 서로 뭐 정신 차리라고 당신이 정신 차리라고 이런 말이 오간 건 사실입니까?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저 당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서로가 이제 서로에게 좀 건의하는 형식이 아니었겠습니까? 건의를 정신 차리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배현진 최고위원은 또 배현진 최고위원 나름대로 당대표에게 좋은 말로 좀 건의하는 형식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갈등이 내재해 있는데 그것을 서로 이야기를 좀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죠. 허심탄회. 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회가 비전 발표회로 대체됐습니다. 당대표 탄핵까지 운운했던 윤석열 후보 측의 토끼몰이에 이준석 대표가 굴복한 모양새입니다. 제1야당이 봉숭아 학당보다 못합니다. 청년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요구했던 공정, 국민들이 바랐던 새로운 정치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국민의힘. 역시 낡은 정치의 DNA만은 여전합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36세 영선 당대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어느 언론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아사리판이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딱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당대표가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대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거거든요. 30대 당대표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혁신이라는 변화라는 그런 이미지를 받기 위해서 사실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같이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거는 싫고 그때 당시에 뭐 나경원, 주호영 의원들인 후보 같은 경우는 관리형으로서는 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들은 다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국민들에게 어떤 이 국민의힘당의 어떤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선택을 해놓고선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또 이 모든 책임을 사실 이준석 대표한테 지금 주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 국민의힘당이 원로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빨리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그런 역량을 보이지 않으면 지금 아까 나왔던 아사리판이라든가 뭐 봉숭아 학당이라든가 이런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수권 능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30세 또 영선 대표라고 이렇게 얕보고 이런다는 측면보다는 아마도 지금 그 경선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30대 영선이 했으면은 또 달리 평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이후에 보훈 인사 논란에 휩싸인 황교익 씨가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또 어젯밤에 있었던 민주당 4차 TV 토론회에서는 후보들의 정책과 함께 황교익 씨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됐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그 황교익 씨 인사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보기에 이재명 후보가 딱 놀고 갔습니다. 이재명식 관심법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멀쩡한 인사를 보훈 인사라고 공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곡하지 마십시오. 100만 호를 누가 역세권이 진다고 했어요. 상당한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세요. 여기가 연설하는 자리가 아니고 토론하는 자리니까 사실이 아닌 얘기 계속하면 되죠. 황교익 씨가 오늘 오전에 올린 글이 굉장히 큰 파장을 낳고 있어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황교익 씨는요, 오늘 SNS에 오늘부터 청문회 바로 전까지 오로지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공격이 이낙연 후보에 큰 타격을 줄 것 같진 않지만 자신을 죽이겠다는 공격에 맞설 수밖에 없다며 지더라도 당당히 지겠으니 물러나란 소리는 하지 말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은 저에게 너 죽이겠다는 사인을 보낸 것으로 읽었다면서 이 전문가는 평판에 흠집이 나면 직업 생명이 끝나고 자신의 능력으로 확보한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권리를 함부로 박탈하라고 말하지 말아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방금 전 새로 올린 글에는요. 경기관광공사의 주인은 경기도민이라면서 사장 후보자로서 경기도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황교익 씨가 이렇게 화난 이유는요. 앞서 이낙연 캠프 측이 한 비판 때문인데요. 이 갈등의 문을 열게 됐던 그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일본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을 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일본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한국 음식은 거기에 아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무슨 관광공사, 특히 경기도 관광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맛집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의심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훈 인사 논란이 친일 논란으로 이렇게 확산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황교익 씨는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들이 만든 프레임을 가져와서 자신을 공격을 한다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요. 또 이낙연 캠프를 향해서 맹비난하면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자진 사퇴와 관련해서는 그럴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극우 세력과 기타 그 사람들이 문재인 지지자인 황교익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친일 프레임입니다. 이낙연 씨는 문재인 정부의 총리까지 지낸 분이에요. 그런데 같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하고 정신적인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에 의해서 적들이 던진 프레임을 받아서 그걸 저한테 공격을 한다는 게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니죠. 이거는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짐승이나 이런 일을 하지. 이낙연 씨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캠프의 사람들이 그런 발언을 하는 거 아닌가요? 저한테 인격적 모독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왜 나한테 내 권리를 내놓으라라고 말을 합니까? 대통령 할아비가 오도 나는 내 권리를 내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요. 황교익 씨는 언론과의 통화 내내 격앙된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황 씨는 내 평생 고소 고발은 하지 않겠다는 게 신조였다면서 공적인 자리를 맡게 되면 상황은 다르다. 이를 못하게 방해놓는 것이라면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또 황 씨는 이낙연 캠프 인사들에게 연락해서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라. 대선 마치고 안 볼 사이도 아니지 않냐라고 했지만 이렇게 선을 넘고 말았다면서 인간적인 배신감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캠프 측이 황교익 씨한테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을 뿐 이렇게 말한 배경은 뭔가요? 네, 신경민 전 의원이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 맛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인 황교익 씨가 과거 음식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음식의 기원을 설명하며 일본을 언급해 친일 논란에 휩싸인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몇 개 방송들을 봤고요. 그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시 황 씨는 불고기란 말은 야끼니쿠의 번역어라면서 1965년 김윤경 선생이 벤또 대신 도시락이, 야끼니쿠 대신 불고기라고 바꾼 것은 얼마나 좋은 예냐라고 언급한 인터뷰를 예로 든 다음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소고기 구이가 크게 유행을 했는데 야끼니쿠라고 많이 불렀던 듯하다. 이게 듣기 싫으니까 우리말로 뭘 바꾸지 하면서 불고기가 됐다고 언급한 바가 있고요. 또 멸치 육수를 설명할 땐 조선에선 멸치나 새우 이런 해산물을 말려서 국물을 내는 조리법이 없다면서 이런 방법은 일제강점기 일본 사람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먹기 위해 일본에 가져가려고 만들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이런 발언들로 일부 네티즌들의 공격을 받았던 황 씨는요. 계속 이 문제는 친일 프레임이라고 강변해 왔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자기는 일본이 더 낫다는 식의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황교익 씨가 한식 관련해 언급한 영상 그리고 오늘 라디오 인터뷰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설렁탕, 냉면, 불고기 다 뭐로 만들어져? 소고기. 이게 언제 대중 음식의 기본으로 자리를 잡아? 일제강점기. 최근 100년 이내에 한국의 대중 음식들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조선하고 관련이 없어요. 일본 음식, 떡밥들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소, 돼지, 닭, 각종 해산물 뭐 이런 것들이 쫙. 근데 우리는 비빔밥 한 종류야. 한국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음식인데도 그 다양성을 잃어버리는 방식으로 고착화되어 버린 거예요. 굉장히 크게 아쉬운 거예요. 우리는 전통과 고착을 착각을 해요. 일본 야끼니쿠라는 음식이 한국 불고기 음식이 됐다라고 있잖아요.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야끼니쿠라는 표기가 그 소육이라는 그 단어가 불고기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제가 한 말입니다. 말의 문제예요. 다 지워버리고 불고기가 야끼니쿠에서 왔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일베들이 만들어 놓은 제 말을 자르고 비틀어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이낙연 씨 일베입니까? 그러니까 황 씨는 자신이 문재인 지지자라서 강경 보수 성향 네티즌들이 자신을 친일로 몰아세웠는데 이낙연 후보 측이 그 주장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또 연미복 논란도 나왔던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 황교익 씨가 자신에게 던진 친일 프레임을 이낙연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낙연이 일본통인 줄 알고 있다. 일본 정치인과의 회합에서 일본 정치인의 제복인 연미복을 입고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이낙연은 일본 총리에 어울린다. 이렇게 이낙연 캠프의 비판에 강하게 맞대응을 했습니다. 자, 황 씨가 언급한 이낙연 후보의 연미복을 입은 모습은 국무총리 시절인 2019년 10월 일본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때입니다. 당시 이낙연 후보는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을 해서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즉위식에는 영국의 찰스 왕세자,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 등 180개국 정상급 인사가 참석을 했고 남성 참석자 대부분은 연미복이나 자국의 전통 의상을 착용을 했습니다. 찰스 영국 왕세자 또한 연미복 차림이었습니다. 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정부 관계자는 연미복은 한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차림은 아니지만 유럽과 일본 등 왕실 공식 행사에서는 연미복 착용이 상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도 당시에 의전상의 드레스 코드, 그것 때문에 입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전현직 대통령도 행사에 따라 연미복을 입곤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6월 북유럽 3개국
3개국 방문 당시에 노르웨이 하랄 5세 국왕이 개최한 국빈 환영 만찬에 연미복을 입고 등장을 했었고요. 또 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영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주최한 환영 만찬에서 연미복을 입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황 씨가 제기한 연미복 논란에 반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그 황교익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 입장 밝힌 거는 접하지 못하셨죠? 예, 무슨 연미복이 일본 옷이다. 그것은 사실과 다르죠. 일본 총리.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뭐 오사카 가서 뭐 이제 이런 그 후보님 캠프 인사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받아친 거라고 자기는 미러링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반문 일베가 씌운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둘러싸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 전 교수는 SNS에 황 씨를 옹호하는 이재명 캠프 측 인터뷰를 공유하면서 황교익 씨는 혀에 문제가 있다. 혀의 두 기능 모두라고 했습니다. 맛 칼럼니스트인 황 씨의 미각 그리고 발언 모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읽히죠. 여기에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는 자신의 라디오 방송에서 이 상황의 포인트가 잘못됐다면서 황교익 씨를 옹호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죠. 황교익 씨 사안은 뉴스공장 오랜 고정 게스트라 저희와 일종의 특수관계라 길게는 얘기 못하겠고 몇 마디만 하자면 포인트가 제가 보기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대목이 황교익 씨는 소위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에요. 지난 대선에서 공개적으로 지지선했던 문재인 지지자고 무슨 보훈 인사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보훈 인사를 따져야 맞는 거죠. 예. 이재명 지지자도 아닌데 이재명 지사하고 보훈 인사라고 연결하는 것부터 제가 보기엔 에러고 아마 이제 욕설을 이해한다 뭐 그 발언 때문인 것 같은데 그게 횟수로 4년 전 얘기입니다. 보훈을 할 거면 그때 했어야죠. 예. 자, 황 씨는 페이스북에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김어준 주진우 씨와 함께 인터넷 팟캐스트인 나는 꼼수다를 진행했던 친여 성향 방송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선배님 파이팅입니다. 절대 물러나지 마십시오. 호랑이 등에 타셨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응원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황교익 씨가 이낙연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영화 친구에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바닷가로 갑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멘트가 우리 너무 멀리 나왔다. 네.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굉장히 소모적이고 인신 공격성 발언들을 서로 교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지지자들이라든가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이 부분을 좀 좋아할까요?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황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격앙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의사 발언을 왜곡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지금 싸우겠다는 건데 이분도 좀 절제를 하고 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소모적으로 간다 그러면 민주당 어떤 경선에도 굉장히 부정적 효과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당 지도부가 어느 정도 나서서 이 문제는 해결을 좀 봐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관광공사 사장 얘기가 그 17개 광역시도장이 있거든요. 거기 많은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대선에 아주 주요한 이슈로 부각한다는 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분이 친일파도 아닌 것이고 그거를 자꾸 이렇게 이미지화하고 그걸 또 반대로 해가지고 그러면 총리 뭐 일본 총리 하시라 이게 정상인가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어제 채널A 주간으로 열린 TV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원팀 협약이 무색할 만큼의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사 찬스 논란과 기본주택 공약 등을 놓고 다른 후보들의 공세가 쏟아지면서 반 이재명 전선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후보들의 발언 중에 눈길이 가는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 자리씩 주면 잘못하면 최순실이 된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지금이라도 황교익 씨 내정 철회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모습은 두 손에 떡을 들고 잔치하는 놀부 같은 모습입니다.
희망사항을 나열하고 허위 광고하는 것 궁예도 아니고 내가 척보면 안다는 식의 이재명식 관심법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기본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연간 한 44조 소요된다 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명박식의 4대강 사업을 삽질을 해야 가능한 겁니다. 재난지원금을 경기도는 12%의 부자에게 주기 위해서 4,151억 원을 쓰기로 했어요. 우리 아동들, 결식아동들 10만 명에게 10,000원짜리 식사를 140일 동안 3끼 제공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을 꼭 그렇게 쓰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놀부, 궁예, 삽질, 정말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가 상당히 높았군요. 네, 특히나 이제 황교익 씨 보훈 인사 논란이 아무래도 집중 공세가 쏟아졌는데요. 정세균 후보는 2017년 당시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고 나서 가까운 사람에게 한 자리씩 주면 잘못하면 최서원이 된다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논란을 정면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황교익 씨 내정에 대해서 보훈성 인사다, 지사 찬스다라는 비아냥이 있다. 지금이라도 철회가 맞지 않느냐고 몰아붙였습니다. 자, 이 후보의 반박을 보겠습니다. 이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까운 사람이라고 자리를 준 것도 아니고 황교익 씨가 은혜를 준 게 없기 때문에 보훈 인사라는 말도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황교익 씨는 나름 전문성을 가진 음식문화 전문가라고 했고요. 제가 그분을 채용하기 위해서 규정을 바꿨다고 하는데 규정은 이미 3년 전에 바꾼 것이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기도의 인사를 엉망으로 해서 능력도 없는 사람을 안다는 이유로 채용했다면 경기도정이 전국 1등을 1년 넘게 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멀쩡한 인사를 보훈 인사라고 공격하는 경우도 있다고 반박을 하면서 내정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청문회와 국민 여론을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는요, 지사직 유지를 두고도 이어졌는데요. 김두관 후보는 이 후보에게 놀부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모습은 두 손에 떡을 들고 잔치를 하는 놀부와 같은 모습이라면서 한 손에는 경선 후보, 한 손에는 경기도지사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그 경기지사직 유지를 그동안은 옹호해 왔었는데 태도를 바꾼 것 같아요? 네, 김두관 후보는 18대 대선 당시에 출마를 위해서 이 경남지사직을 내려놓은 적이 있었죠. 그때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 이재명 후보의 지사직을 놓고 이렇게 공방이 이어지면서 김 후보는 사퇴 주장을 거두라면서 이 후보를 옹호했습니다. 네, 하지만 김 후보는 보훈 인사 등 논란이 이어지자 이 후보를 향해서 지사직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 이건 반칙이고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이재명 후보는 공직을 권리나 특권이 아닌 책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선출직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지사직 유지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토론을 하던 중 충돌을 빚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역세권에 100만 기본주택을 공급하려면 지하철로 치면 한 100개 정도는 거기서 100만 호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꾸 왜곡하지 마십시오. 네. 공약에 나왔길래요. 100만 기본주택. 100만 호를 누가 역세권이 진다고 했어요. 역세권 주변에 짓겠다는 100만 기본주택 지을 땅이 아예 없다고 하니까 지하철을 뚫어서 역세권부터 만들겠다고 하는 동문서답식 그 황당한 답변이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황당한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죠. 박용진 후보는 이처럼 이 후보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기본주택을 문제 삼고 설전을 벌였는데요. 추미애 후보 역시 기본주택 비판 공세 대열에 합류를 하면서 기본주택 재원 대책이 매우 허구적이라면서 이명박식 4대강 사업을 10번쯤 삽질을 해야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전원지급 이것도 도마 위에 올랐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두 후보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경기도는 12%의 부자에게 주기 위해서 시군 예산 합치면 4,151억 원을 쓰기로 했어요. 그 돈을 가지면 경기도 자영업자 127만 명에게 32만 원씩을 나눠드릴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동들, 결식아동들 10만 명에게 10,000원짜리 식사를 140일 동안 3끼 제공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을 꼭 그렇게 쓰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재원을 만든 상위 소득자들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과 배제입니다. 특히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도 100% 지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한 집중 공세가 이어졌지만 최고의 국정 동반자를 꼽으라는 질문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후보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이 후보를 총리감이라고 했는데요. 후보들의 발언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를 책임 총리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국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모난 일들을 저 김두관이 아니면 누가 안아주겠습니까? 한상호 콤비가 될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후보를 총리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단체장을 잘 해오셨죠. 경험을 쌓았고요. 또 추진력은 알아주지 않습니까? 제가 되면 꼭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고 싶은데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치는 1인 경기가 아닌 집단 경기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반드시 원팀이 돼서 이기고 싶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이제 재미있는 질문이라고 어디 나온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주자들이 총리감으로 이재명 후보를 일제히 뽑았거든요. 어떤 속내일까요? 가장 강력한 상대라는 이야기죠.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상대의 허점을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 다른 후보들은 두 사람은 총리까지 지냈고 두 사람은 장관을 했고 또 한 사람은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이것뿐이 하지 않았고 행정부 경험이 없고 또 국회 경험이 없으니 일단 국무총리로서 경험을 더 쌓아라. 그리고 우리는 벌써 국무총리까지 다 지냈다. 이번엔 우리가 하고 다음번엔 이재명 지사가 좀 국무총리를 하면서 국정 경험도 쌓고 다음에 나와라. 이 메시지를 던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